곧이어 당나라 병사들이 별채 마당을 가득 메웠다. 부상당해 쓰러진 흑살회 암살자들은 그대로 붙잡히거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몇몇은 간신히 담장 너머로 탈출했지만 뒤쫓는 병사들이 사납게 추격했다. 장문휴를 비롯해 쓰러진 이들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놈을 살려둘까 죽일까.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서로 으르렁댔다. 그들의 횃불이 흔들릴 때마다 땅바닥에는 붉은 불빛이 진득하게 깔렸다. 누군가가 장문휴의 얼굴에 횃불을 들이밀며 확인하더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 자가 바로 장문휴, 발해의 명장이라는 그 인물이야. 그러나 그 순간 별채 한가운데서 터져 나온 강렬한 목소리가 상황을 갈랐다. 멈춰라. 이 자는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인물, 당나라 고위 관리인지 아니면 대문예와 결탁한 자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칼과 횃불을 거둬들이라 명령한 뒤 쓰러진 장문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발해가 우리의 경계를 넘봤다. 이젠 우리도 그들을 좀 더 압박할 명분을 얻었군. 그날 밤 이후 흑살회의 습격이 실패했다는 소문은 안서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적자는 흑살회원들이 전사하거나 붙잡혔고 장문휴조차 중상을 입은 채 포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아남은 소수의 암살자들은 사력을 다해 달아났지만 그들 역시 크게 부상당해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 없었다. 어둠과 피가 뒤섞인 그 별채는 이후에도 당나라 군사들로 철통같이 지켜졌다. 정작 대문예 자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실상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가 이런 함정을 미리 꾸며놓고 기다렸다고 짐작했다. 발해의 존재를 더욱 궁지로 몰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은 발해 왕궁에도 전해졌다. 무왕 대무예는 보고를 받은 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장문휴마저 붙잡혔다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장수를 적의 손에 잃었으니 그 충격은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흑살회의 비밀 작전이 완전히 탄로 났으니 국제적으로 발해가 궁지에 몰릴 건 자명했다. 대문예, 결국 그 자는 내 손을 피해 살아남았단 말인가. 무왕은 차가운 돌기둥에 등을 기댄 차에 지도 위에 시선을 떨구었다. 안서와 발해 사이에 놓인 국경선이 아득하게 보였다. 형제를 죽이려 한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무왕은 왕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다시금 강화된 대문예의 위협, 포로가 된 장문휴를 구해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 그리고 흔들리는 흑살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절박함. 끝을 모르는 어둠 속에서도 나아가야 했다. 발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대리석 기둥을 슬쩍 비켜갔다. 발해를 옥죄는 외부의 적, 그리고 내부의 배신자가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이 밤. 언젠가 다시 활시위를 당길 날이 올 테지만 그 이전에 발해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장문휴가 이끄는 흑살회가 별채 습격에 실패함으로써 발해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졌다. 대문예의 목숨은 여전히 건재했고 장문휴는 포로가 되었다. 무왕 대무예는 깊은 좌절을 느끼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칼을 잡을 결심을 해야만 했다. 한편 별채 내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는 바로 대문예였다. 그는 일부러 당군을 불러들여 자신을 보호하게 했고 발해가 보낸 암살조를 역이용하여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 역시 무왕이 나를 죽이려 보낸 것인가. 그는 창문 틈새로 흑살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왕족이 형제의 목을 취하려 든다. 이 사실이 당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발해의 국제적 입지가 어떻게 될까. 안서의 밤은 고요했다. 견고한 성벽과 무수한 경비병들이 요새를 둘러싸고 있었고 대문예는 그 한복판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술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것은 그의 지난 날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대문예는 잔에 남은 술을 비우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안서의 거리에서는 간간히 순찰병의 발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엔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하하하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그의 고독한 푸념이 방 안에 울렸다. 대문예 스스로도 정확히 언제부터 길을 잘못 들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다. 고구려의 뒤를 잇고자 세운 발해에서 태어나 왕족으로 자라며 경제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의 도시 안서,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술에 기대어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대문예는 마른 입술을 축이려 다시 한 모금 들이켰다. 시큼한 술맛이 입속을 헤집으며 이미 무뎌진 감각을 또다시 마취시키듯 스며들었다. 참 우습지 않은가. 그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의자에 포박된 장문휴가 있었다. 장문휴는 팔과 다리가 결박된 채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당나라 군사들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뒤 대문예의 손에 포로가 된 것이다. 장문휴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쓰며 의자에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감히 발해의 장수라는 자가 이렇게 당나라 사람들 손에 끌려오다니. 대문예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눈빛이 어딘가 씁쓸했다. 장문휴는 고개를 들어 대문예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지치고 무력한 기색이 교차했다. 배신자, 발해를 버리고 어찌 이런 곳에 몸을 기댔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갈라졌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분명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대문예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배신자라. 그 말이 틀리지 않지. 하지만 내 처지를 다 알기나 하나. 방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술기운과 고통, 분노가 뒤섞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대문예와 장문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문예는 잔을 식탁 위에 놓고 장문휴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발해를 떠난 건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발해가 당에게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차라리 당과 수교를 튼 뒤 국력을 기르는 길이 나았다고 생각했지. 대문예의 목소리에는 오래 묵은 한과 후회가 번져 있었다. 장문휴는 눈살을 찌푸렸다. 발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서도 결국 당나라에게 몸을 의탁해버린 행위가 어찌 대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핑계에 불과하다. 발해 왕실의 분열을 일으켰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장문휴는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이 대문예에게 쏘아붙였다. 장문휴는 눈살을 찌푸렸다. 발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면서도 결국 당나라에게 몸을 의탁해버린 행위가 어찌 대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핑계에 불과하다. 발해 왕실의 분열을 일으켰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장문휴는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이 대문예에게 쏘아붙였다. 그 말에 장문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무왕의 명령으로 대문예를 제거하고자 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실패한 뒤 포로가 된 자신이 더 서글플 뿐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대문예가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술 냄새와 함께 밖에서는 순찰병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어쩔 거냐, 장문휴. 너희 무왕은 너를 버리려 할지도 모른다. 이미 암살 작전이 발각됐으니 발해의 입장은 난처해지고 너는 아주 좋은 외교 카드가 될 테니까. 장문휴는 고통 섞인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중하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발해의 장수이자 백성들의 군사다. 내가 혹 포로가 되어도 내 동료들과 후배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끝내 발해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 순간 대문예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도 알았다. 발해라는 신생국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는지, 왕족이자 인재였던 자신이 그 미래의 일부가 되어야 했음을. 그러나 이제 그는 안서의 높은 성벽 안에 갇혀 당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다. 대문예는 술병을 들어 남아있던 술을 단숨에 비웠다. 그리고 허무하게 웃으며 장문휴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네가 그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건 보기 좋다. 허나 여기 안서에 갇힌 나는 이미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다. 발해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나라 안에서 안락한 삶을 얻는 것도 아니지. 장문휴는 묶인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상처에서 살짝 피가 새우며 나왔고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후회되는가, 대문예? 그가 되묻자 대문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긴 침묵 끝에 대문예가 입술을 열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창밖에는 서서히 새벽의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둘에게 새벽이 과연 희망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었다. 하나는 안서성에 스스로 갇힌 존재여, 다른 하나는 포로의 몸으로 끌려와 고난 속에 놓인 몸이었다. 방 안의 촛불이 강간히 흔들리며 일렁였다. 지친 눈빛으로 장문휴를 내려다보던 대문예는 남은 술병을 내려놓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새벽빛이 참으로 무심해 보였다. 우리 둘 다 같은 뿌리에서 자란 나무였건만 대문예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지금은 뿌리를 함께 공유했다기보다 서로 다른 줄기로 갈라져 버린 이상한 나무가 되어버렸지. 장문휴는 대문예의 옆모습을 노려보았다. 배신자도 동포도 아닌 애매한 얼굴 표정. 대문예 역시 어떤 감정도 정리하지 못한 듯 보였다. 하지만 둘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당황과 후회, 증오와 애착이 온 방안을 맴돌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각자의 위치는 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안서의 창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대문예는 모든 게 허무하다는 듯 다시 술잔을 입에 대었다. 고통을 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장문휴는 메마른 입술로 숨을 고르며 언젠가 발해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어보았다. 한편 이 끝없는 배신과 싸움을 거쳐 어찌해야 모두가 한 나라에 살 수 있을지 그 답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안서의 고요한 밤 속에서 대문예와 장문휴의 씁쓸한 대화는 새벽빛에 녹아들었다. 누군가는 고향을 등진 채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누군가는 포로가 되어도 결코 잃지 않는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돌아갈 수 없는 길 앞에 서서 각자의 운명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737년 늦겨울, 발해의 수도 상경성에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칼바람이 대리석 궁궐 기둥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동이 틀 무렵이면 멎을 법한 눈보라가 더 거세지는 듯했다. 그러나 실은 바깥의 차가운 기운보다 더 참혹한 소식이 왕궁 안에 전해지고 있었다. 전하, 장문휴 장군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흑살회의 기습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무왕 대무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왕좌에 앉아있던 무왕은 그 보고를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전령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전령의 목소리는 마른 침을 삼키는 듯 간간히 떨렸고 왕좌 뒤편에 서 있던 근위병들과 시중을 들던 내관까지도 숨소리를 죽였다. 장문휴까지 평소 무왕의 곁에서 왕명을 충실히 수행해온 장수, 흑살회의 암살 부대를 이끌며 절대적 신임을 받던 장문휴마저 적의 손에 떨어진 상황. 무왕 대무에는 한순간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았는지 절감했다. 그가 직접 지시한 왕족 암살 작전이 세상에 드러나고 만 것이다. 그것은 발해의 기밀이자 자신이 안고 가야 할 치부였는데 이제 만천에 폭로될 위기가 찾아왔다. 왕은 분노보다 커다란 충격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형제 대문예를 암살하기 위해 보낸 흑살회가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질 줄이야. 하필이면 장문휴까지 잡히다니.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무왕의 눈동자는 짙은 후회와 자책의 기색이 묻어났다. 그 잠깐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전령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때 황족인 대문예가 당나라로 망명해 안서 일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그를 제거하고자 했던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발해에 충직한 장수가 포로가 된 일,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무왕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랑이었다. 무왕 대무에는 겨우 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전령을 물렸다. 호위병들을 조용히 손짓으로 물린 다음 홀로 왕좌에 남았다. 긴장과 불안, 수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듯 그는 마음속에서 형제와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복기하기 시작했다.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으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건국되었다. 초기부터 주변 세력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왕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했다. 무왕 대무예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왕권을 쥐게 된 인물이었다. 그에게는 대문예라는 형제가 있었다. 대문예 역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왕족이었고 한때 무왕과 함께 고구려의 이상을 이어받아 발해를 발전시키리라는 꿈을 공유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정통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대문예가 당나라와 직접 손을 잡고자 시도했을 때 무왕은 이를 왕실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며 갈등을 키웠다. 결국 대문예는 무왕이 즉위하기 전 스스로 발해 땅을 떠나 당나라로 망명했다. 거기서 안서 일대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했고 당 조정과 내통하며 발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꾸준히 일삼았다. 무왕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발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자 무왕은 과감히 대문예를 제거하기 위한 비밀 암살 조직을 편성한다. 그 조직이 바로 흑살회. 명장으로 이름난 장문휴가 흑살회의 수장을 맡았다. 아무도 모르게 형제를 제거하려는 무왕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말은 이번 포로 사건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왕좌에 앉은 채 과거를 되짚던 무왕은 이윽고 억눌린 숨을 토해냈다. 장문휴까지 포로가 되고 말았으니 이젠 왕족 암투가 세상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만약 이 사안이 당나라 조정이나 주변 부족들 사이에서 크게 회자된다면 발해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다. 이미 발해는 새로 떠오르는 북방의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내부의 왕족 분열이 만천에 드러난다면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거세게 들어올 가능성이 컸다. 무왕은 입술을 악물었다. 형제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발해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불안이 더 크게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왕의 책임은 단순히 형제와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백성과 나라 전체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었다. 나는 왕이다. 맡은 소임을 저버릴 수 없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간혹 대문예를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려 했으나 더 크게 그를 짓누르는 것은 책임감이었다. 무왕은 바로 그 책임감 때문에 과거의 대문예를 숙청하려 했고 흑살회를 조직해 암살 명령까지 내렸던 것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오늘날의 최악 시나리오가 펼쳐질 줄은 미처 몰랐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무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고 궁전의 긴 복도를 혼자 걸었다. 적막한 복도 양옆에는 호위병들이 있었지만 왕의 표정을 살피며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걸어가는 무왕의 발소리가 석축 바닥에 울렸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차갑고도 묵직했다. 마치 왕의 고민이 한 걸음 한 걸음에 실려있는 듯 싶었다. 복도의 장식 초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무왕의 눈앞에는 과거 대문예와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즐기던 한 장면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 둘은 분명 형제애로 결속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부흥, 새로운 국가 발해의 번영을 꿈꾸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지금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사이가 된 것일까? 정치와 권력, 야망이란 게 모두를 바꿔놓았구나. 무왕은 복도를 걸으며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잔혹한 형제 사륙에 망설임 없이 손을 뻗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왕좌를 차지하게 된 이상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장문휴가 포로가 된 이상 대문예는 그를 외교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당나라와 협상에 발해를 더욱 옥죄려 들 수도 있었다. 그리 되면 발해는 나의 외환 속에 휘말릴 것이다. 이미 주변 부족들이 왕족 분열 소문을 들으면 발해가 혼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야욕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적이 몰려드는 형국이 될 공산이 컸다. 그런 시나리오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순간 무왕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품었던 다짐. 어떤 일이 있어도 발해를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제 흔들리는가 싶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스스로 결의를 다졌다. 그래도 발해를 지켜야 한다. 형제를 제거하지 못했어도 나라만은 지켜야 해.
대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인, 목숨을 바치겠습니다.